새만금의 첫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세계적인 첨단 소재 기업이죠. 일본의 도레이사가 오늘 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네, 앞으로 PPS라는 신소재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네. 이 PPS는 굉장히 가벼우면서 내열성, 난연성을 갖추고 있어서 전기, 전자, 자동차 등 그 쓰임새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의 도레이사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 기술 이전을 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이 도레이 진출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은 별난 전북 사람을 먼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장마철입니다.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될 텐데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저는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네. 이제 습해서 정말 어디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망설여질 정도예요. 네. 그런데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더위가 시작되나 정말 매일같이 꾸준히 산에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운동법도 굉장히 독특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조용한 사무실에 정적을 깨는 한 통의 전화. 얼명산에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요? 군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제보. 제가 제보했습니다. 얼명산에 호랑이가 있습니다. 진짜 호랑이요? 예,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이 산으로 올라가면 돼요. 아니, 시베리아에서나 볼 수 있는 호랑이가 전북 군산에 나타났다. 그때 레이더에 포착된 심상치 않은 움직임. 성큼성큼 네 발로 산을 오르고 있는 이 남자, 혹시 호랑이에 대해 알까? 호랑이? 있지요, 당연히. 예. 아마 저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아마요. 드디어 밝혀진 호랑이의 정체. 네 발로 걷는 남자 김대선 씨를 만난다. 보통 힘든 자세가 아닌 것 같은데 한결같은 속도를 유지하며 편안해 보이기까지. 그런 주인공의 신기한 등산객, 자리까지 척 비켜준다. 땅과 밀착, 자연의 향기를 맡는 여유까지. 땅에서 나오는 이런 길을 받고 또 이렇게 식물에서 나오는 길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맡으면 너무 향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요. 이런 향이. 그렇게 한참을 오르고 또 오르고, 이것이 바로 호랑이 걸음으로 다져진 강철 체력. 하지만 사실 김대선 씨에게는 네 발은커녕 한 발도 내딛기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2007년도에 그 3월 달에 운동을 하다가 크게 다쳤어요. 크게 다쳐가지고. 7년 전 겪은 불의의 사고. 월명공원에서 시작한 재활운동을 통해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저는 그 월명으로 신적인 그런 존재 같은 공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더 빨리 아마 빠르게 그 회복이 더 된 것 같아요. 월명산 돌고 돌아 보석길 대고. 아까부터 끊이지 않고 부르던 김대선 씨의 노래. 이 노래의 정체는? 바라본 서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뭔 노래냐고. 그럼 이제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 악보가 이게 바로 이런 이렇게 만든 월명군의 주인공 정말 노래까지 만들었다. 사랑이 아마 너무 넘쳐가지고 이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너무 항상 행복하지 뭐. 월명공원과 사랑에 빠진 이 남자. 월명공원 백과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공원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다. 3,727제곱미터로 77만 9,900평이나 돼요. 군산을 상징하는 부처님 손바닥 보듯 공원의 모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기본. 역사와 유적은 연도까지 다 외웠다. 숲 해설가 자격증까지 취득한 주인공. 월명공원 백과사전 인정. 이 희한하게도 한 번만 딱 신경 쓰면 그냥 저절로 그냥 머릿속에 딱 암기가 되고 그 숙지가 되는 거 보면 아마 저와 이런 공원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교류가 아마 이렇게 통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또 뭔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는 김대선 씨. 신봤다. 왕산삼이고 아니 왕삼삼 분이 딱 있어요. 산책로에 웬 산삼? 그것도 왕산삼이라니.
몰래 숨겨둔 도구까지 꺼내 들었다. 제가 산삼을 이렇게 캐려고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놨거든요.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여의봉처럼 길어진 아저씨의 도구. 이 요상한 물건으로 산삼을 캔다고요? 신삼 잡았다 캤다 신삼 캤어. 산삼의 정체는 바로 쓰레기. 정말 저는 보물이자 산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연도 훼손하지 않고 또 밑에는 또 그 하층 그 생태계가 또 있거든요. 그 하층 그 생태계도 어떤 그렇게 다치지 않는 정말 그 자연을 정말 보호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 고향에는 거침없는 주인공의 행보. 월명공원이라는 군산의 자랑이 이번엔 웅변? 있습니다. 천연의 정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친환경 자연생태공원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공원에서도 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으로, 그리고 여기 숲은 또 나의 청중이며 또 영원한 나의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니 빵빵 터져서 지난해인 11월 30일 부산에서 있었던 전국 웅변대에서도 그래서 대상을 받게 되었거든요. 오로지 월명공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 어느새 쌓여가는 상장과 상패들. 한번 도전했다 하면 끝을 보는 김대선 씨의 집념. 군산 시민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월명공원에서 연습했던 그 실력으로 강당을 쩌렁쩌렁 울리는 김대선 씨의 목소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의 경우 대상 군산시 김대선, 전라도지사 김완중 대등. 앞으로도 열심히 정말 제가 건강이 활약하는 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월명공원에 대한 그 홍보를 이렇게 웅변으로도 이렇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아, 오늘은 월명공원이 아니다. 색다른 모습, 이번엔 뭘 하시는 건가요? 오늘 우리 그 홍일호 예술단이 시민과 함께 한번 어우러지는 공연을 하고자 오늘 이렇게 우리 악단 전체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역시나 망설임 없이 월명공원 노래를 시작하는 김대선 씨. 사람 많은 곳에서 홍보가 빠질 수 있으랴. 못 말리는 그의 월명공원 사랑. 관객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예, 월명공원을 더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네요. 가사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 월명공원을 위해서 정말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 군산의 보물이고 자랑스럽습니다. 늦은 시각 집에 돌아온 김대선 씨를 반기는 건 아내의 잔소리. 더 평소 때보다 더 늦었어요. 나를 좀 도와줘야지. 그냥 항상 그렇게 늦고 오늘은 더 늦었어. 해주고 앵콜 좀 해주고 가라를 해주지. 인기가 많구만 정말. 아이고. 늦었어요. 이해해주세요. 월명공원을 질투할 수도 없는 노릇. 서운함을 느끼는 아내에게 이벤트를 준비하는 김대선 씨. 여보 정말 사랑해. 오늘 좀 늦었지만은 우리 여보를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하나, 멋진 노래를 하나 해드리겠어요. 내 사랑 전사 여보, 전수선 여사. 아니 멜로디가 어째 익숙하다. 가사만 살짝 바꿔주는 센스? 월명을 향한 마음 요것만은 봐줘요. 노래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 불러주고 이렇게 좀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그냥 고마워요. 제가 내용이 없어요 집에서는. 근데 이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용도 있게 좀 이렇게 가정에 좀 도움이 되게 앞으로 그렇게 좀 많이 그렇게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어요. 월명산 돌고 돌아.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 서로를 지켜주는 월명공원과 김대선 씨.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로 산과 물이 어우러진
군산의 랜드마크 천혜의 보물인 아름다운 월명공원은 자연 생태 공원으로서도 최적의 공원으로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우리의 안방 휴게시죠. 군산을 오세요. 여러분들을 모시고 천혜의 보물인 아름다운 월명공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군산이 최고입니다. 최고! 호랑이, 웅변가, 음악가, 숲해설가까지 그를 나타내는 수많은 타이틀만 봐도 그의 열정적인 삶이 엿보인다. 하지만 역시 가장 어울리는 이름은 바로 월명공원 지킴이가 아닐까? 월명공원을 아끼고 보호하며 공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게 그의 소박한 바람이라고.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월명공원을 향한 그의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정말 공원을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노력 끝에 얻은 건강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운동을 하니까요. 네. 건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습니다. 네. 정말 그 공원을 즐기는 것도 즐기는 거지만 자연에 대한 그 고마움, 그 애틋함, 네. 그것도 정말 강하게 받았어요. 그 느낌을. 저도 앞으로 등산할 땐 정말 자연의 고마움을 함께 느껴야겠습니다. 네, 감사한 마음을 간식과 함께 전하는 시간이죠. 떴다 간식맨. 오늘은 간식맨이 어디로 또 찾아갔을까요? 오늘은 간식맨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들이거나 선생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식맨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식으로 감동을 드리는 남자 떴다 간식맨의 한재진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배달 온 이곳은요, 이 아이들이 그림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그 아트한 작품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그 깊은 슬픔과 이 고뇌에 잠겨 있는 이 작품. 굉장히 아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간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간식은요, 바로 캘리포니아 롤과 볶음 우동입니다. 예, 제가 그 캘리포니아 롤만 일단 가지고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 우동은 나중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따라오시죠. 제가 이 그림을 배우는 것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생방송 뒤에서 나왔고요. 오늘 간식을 배달하러 나왔습니다. 자, 간식을 신청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 자, 간식 신청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신청했는데.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요. 예, 간식 혹시 신청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어디 계신가요, 이분? 자, 방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간식 신청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자, 간식 신청했니? 네, 아닙니다. 도대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간식은 누가 신청했을까요? 저기, 작가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혹시 그 김소정 선생님 아시나요? 네. 네, 어디 계세요? 저기요. 네,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김소정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정말. 아니, 이렇게 숨어 계시면 어떡해요. 예. 자, 오늘 제가 이제 간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간식은 어떻게 신청하게 되셨습니까? 평소에 너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이런 프로가 있다라는 말씀 듣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에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 위해서 신청하신 거군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네. 특별하게 네. 좀 이렇게 신청하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네.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글로 준비했는데 읽어도 괜찮을까요? 네, 당연하지요. 네. 자, 그러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요즘 날씨도 덥고 많이 지치시죠? 아이들과 즐거운 수업을 해주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들과의 수업으로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시고 조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도 곧바로 달려나가지 못하시고 언제나 수업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는 열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루쯤 쉬시라고 말해주지 못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무척이나 부끄럽고 죄송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즐거운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유익한 미술 수업 만들어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박수! 네, 우리 선생님의 편지를 들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와닿네요. 와닿아요? 네. 어떤 게 와닿는 거죠? 그냥 전반적으로 편지가 쭉 다. 그렇군요. 네. 아이들 가르치면서 네. 힘든 점은 뭐가 있을까요? 힘든 점보다는 그냥 조금 애로사항이 그냥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아프실 때 그냥 쉽게 못 아픈 그런 점. 그러니까 내가 아픈데 애들을 위해서 이제 가르치러 가야 되니까 이제 쉬지 못하는 거. 그렇다면 이제 좋은 점. 아이들 가르치면 이런 게 좋더라. 예. 처음에는 이제 애들이 그림을 많이 못 그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림이 퀄리티가 나오면 그런 부분이 조금 뿌듯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못했는데 나중에 막 상도 받아오고 막 그림 실력이 막 팍팍 늘어날 때,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죠. 예. 혹시 여기서 그 결혼식하고 뭐 장례식 못 가신 선생님, 여기 계시는군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그 선생님으로 남아 계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크겠죠. 아이들이 이제 저에게 뭐 이렇게 막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항상 손잡아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아이들과 교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걸 놓지 못하고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더 큰 거군요. 아이들의 사랑이. 네. 자, 근데 제가 이제 간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설마 딸랑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것만 갖고 왔을 거라 생각은 안 하시겠죠? 설마 아니겠죠? 네. 설마 아니겠죠? 설마 아니겠죠? 네, 그래서 자, 본격적인 간식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식 나와주세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선생님이신가요? 네, 네. 간식 마음에 드시나요?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참 배가 고플 시간 6시 35분이 남았습니다. 자, 간식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드세요. 지금 한창 추출할 이 시간에 전주에서 가장 맛있다는 캘리포니아 롤과 볶음 우동을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늘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간식은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신청하실 분들은요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이 간식맨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을 위하여. 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때는 크든 작든 선입견 또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정말 그러면 안 되죠. 네. 오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만나볼 주인공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 제외하면 우리와 비슷한 점이 훨씬 많은 그런 이웃을 만나봅니다. 함께 보시죠. 시각장애인 동문이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손을 내민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릴 것 같은 이름 모를 친구를 기다리죠. 한중일 시각장애인들의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현장.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소리에 의지해 공을 주고받는 경기장 분위기는 사뭇 진지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제작팀은 이곳에서 동문이를 만났는데요. 21살 동문이는 또래 학생들과 다름없이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는 이유가 안 그래도 이제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서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손을 잡으면 교류와 소통. 시각장애인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테니스. 동문이가 테니스를 배운 이유도 시각장애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였죠.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소리가 나니까 공에서. 시각장애인들은 테니스 공 안에 있는 방울 소리를 들으며 경기를 진행하는데요.
역시 쉽지 않네요. 공이 왔을 때 받아치는 이렇게 공을 받아치는 게 좀 힘듭니다. 어쩌면 동문이에겐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문이가 간식을 먹습니다. 동문이의 어머니가 그림자처럼 항상 곁을 지켜주네요.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차 비키고 막 그럴 때 그때가 최고 그런 것 같고. 집에서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되게 안아주려고 하는데 또 몰라고 해. 밖에를 나가면 이제 그런 게 많이 좀. 세상을 너무 빨리 보고 싶었던 걸까요? 임신 7개월째 미수가 망막증을 안고 태어난 동문이는 캄캄한 두 눈 속에 세상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우리 애기를 장애 있는 아이라고 생각 않고 키웠어요. 남들은 막 이렇게 다독거리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키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우리 큰 아이 대하듯이 똑같이 키웠어요. 그냥 함부로. 동문이를 장애인이라는 편견 속에서 키우지 않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동문이를 그렇게 대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는 살아왔습니다. 판소리 수업이 있는 날, 동문이는 국악을 좋아하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처음엔 선생님들도 동문이를 제자로 받아들이길 꺼렸다고 합니다. 어리기도 했었고 또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애가 어떻게 소리를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좀 앞섰었죠. 가장 어려운 건 소리의 가사가 아니고 동문이한테는 발림이죠, 발림. 소위 말하면 연기 부분. 관객과 교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공부하는 데 대해서 많은 그런 난관이 있고 그래서 제가 먼저 그랬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취미로만 하고. 비장애인들에게도 어렵다는 판소리. 그 누구도 시각장애인 동문이가 소리로 무대에 설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판소리는 한의 결정체라고 하잖아요, 음악 자체가. 그런데 우리 동문이는 일단은 그 신체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한이 많아요. 소리 성음에 한이 있고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참 잘하게 돼 있어요. 몇 번이나 주저앉으려는 동문이를 일으켜 세운 사람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아들에게 세상과 교감할 수 있는 소리라는 창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엄마. 무대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는. 지금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 모든 지금 21세기잖아요. 왜 못해? 다 할 수 있어. 부채도 처음에는 못 폈어요, 얘가. 부채를 손에 들어줘야 너무 저기, 지금 부채도 잘 피잖아요. 명창도 드리라고 나는 믿어요. 며칠 후 동문이가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한 방송국의 노래대회 프로그램에 나가 부를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인데요. 평소 맘 잘 맞는 후배 성빈이가 함께했습니다. 대회가 있는데 동문이 형하고 그 대회에 같이 나오게 같은 소유꾼이고 한글 걸어가고 저보다 위에 계신 선배님이시니까 같이 소리를 아침부터 소리를 10년 날 벌리고 싶습니다. 어서! 부족한 점은 서로 채워주고 북돋아가며 소리꾼이라는 한길을 걸어가는 동문이와 성빈이. 성빈이는 이렇게 활발하고 이제 되게 개그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성격상 이렇게 좀 조용한 성격, 웬만해서는 되게 조용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좋은 쪽에서 이제 좀 본받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약간. 노래할 때 들어주는 누군가 있고 추임새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신이 나는 법. 동문이와 성빈이 부모는 둘이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험한 세상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또래의 친구들 중에서 엄마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엄마들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두 친구들의 노래를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저 고맙고요. 저희들이 힘든 점도 있지만 애들 보면서 또 이렇게 용기를 얻게 돼요. 마침내 동문이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평소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문이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런 동문이에겐 꿈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주로 이런 기기를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있다면은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이게 어떤 색인지, 어떤 그림인지를 이렇게 점자로 표현을 한다면 삶의 질이 좀 많이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소리와 촉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세상. 하지만 동문이는 오늘도 손을 내밉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죠. 이제 침묵을 좀 늘리는 일을 좀 하죠. 나가는 일이 없으니까 나갈 일이 많이 없고 온라인에서라도 늘리자. 그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겠거니 그런 성격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동문이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우린 모두 같은 친구라고 말이죠.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뭐냐? 너무 막 불쌍해 보인다.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마인드를, 그러니까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같은 사람이다, 같은 친구다, 같은 사회인이다. 그렇게 좀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의 것들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동문 씨처럼 정말 마음으로 보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동문 씨는요, 비록 앞은 볼 수가 없지만 그 대신에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한 공간에 살아 숨쉬고 살아 부딪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서로 인식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정의 시선이 아니라 같은 친구로 여겨달라는 이 동문 씨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막 귀에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건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쌀은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우리 왜 흔히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쌀 소비가 점점 떨어져서 농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그동안 관세화 유예로 개방하지 않았던 쌀 시장을요 전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이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조건으로 일정량의 외국 쌀을 의무 수입하기로 한 우리나라. 그 후 한 차례 관세를 유예시켰지만 이젠 불가피하게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면 개방만이 답일까요? 지난 6월 28일 서울 청계광장으로 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은 쌀 시장 전면 개방 반대. 그렇다면 왜 이들은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세화라는 게 시장을 완전히 열겠다고 하는 완전 개방, 전면 개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쌀을 이제 쌀 시장 완전히 열겠다는 것은 더 이상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 포기하겠다 하는 포기 선언이나 같다고 저희는 보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의무적으로 40만 9천 톤의 수입쌀을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관세화 유예가 올해 말 종료되고 2015년 이후에는 쌀 시장 전면 개방 또는 의무 수입량을 늘려 유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 개방이 아니라 관세화 유예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협상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특혜 조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이 문제를 다시 재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다시 이제 그 관세화 유예를 더 10년 연장한다. 이건 역시 협상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한 것이지. 그래서 저희는 그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의 가장 주요한 협상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관세와 유예 조건으로 들어온 수입쌀은 1994년 5만 1,000톤, 2004년 20만 5천 톤, 그리고 올해 40만 9천 톤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세와 유예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필리핀의 예를 보게 되면은 2.3배 증량을 시켰습니다. 유예를 받는 대가로서. 그리고 이제 그 관세율을 떨어뜨렸습니다. 의무 수입을 할 때도 이제 거기에 정부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걸 과거 필리핀 같으면 의무 수입 물량에 대해서 4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걸 5% 떨어뜨렸습니다. 이번에 유예를 받는 조건으로. 하지만 정부의 말대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 후 쌀 시장을 개방해도 현재 들어오는 의무 수입량은 여전히 우리가 수입해야 하는 상황. 무엇보다 현재 정부가 말하고 있는 관세율은 예상일 뿐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기로 2014년 9월까지 외 관세를 수입하게 되는 국가들에게 관세율을 통보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세율을 통보를 해주려면 관련 법률이라든지 관세율이 정확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또한 과연 2014년 9월까지 그런 것을 통보해 줄 의무가 있느냐. 먼저 국민들과 국회나 아니면 농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그 관세율이 지정된 것이 올바른 것이고 바른 것이냐를 확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통보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정부에서 그걸 비밀로 하고 있고 관세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부분을 밝히라는 그런 적극적인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쌀 관세화는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지만 정부는 국회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 하루 이틀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관세와 유예에서 필리핀 같이 뭐 그러면 대폭 의무 수입량을 늘려서 면제받는 유예받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으로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협상력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관세하냐 아니면 관세 유예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것들을 퍼주고 하냐 이제 이렇게 쟁점을 몰고 가는데 그게 아니고 현상 유지냐 관세와 쌀 전면 개방이냐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농촌 고령화로 벼농사는 대부분 어르신들의 몫인 시골 마을.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일반 농민들은 제가 아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분의 1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잘못됐는지 이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한 상황에서 어떤 관세화로 해서 전면 수입쌀 개방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졸속 협상이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입 개방이 되어지면 장기적으로 보면 쌀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닙니까? 하락하게 되면은 농가의 수입률이 또 수입이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수입을 보충하는 방법은 규모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100마직을 짓던 사람이 200마직을 짓게 되면은 그 가격 하락에 따른 보상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영세한 농가들은 이제 쌀에서 완전히 탈농을 해가지고 다른 고소득 작물로 그 전작을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사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쌀을 버리게 되고 이제 어떤 대체 작목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정부가 좀
앞으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해내고 있는 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최고의 타이틀을 거머쥔 쌀을 생산하고 있는 조영 대표. 이런 대규모 RPC도 쌀 시장 개방 앞에선 속수무책일까요?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준비를 해왔던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 준비가 뭐 1년 안에 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는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만약에 개방이 된다고 하면 우리 같은 기업들은 더 그 좀이라도 피해를 좀 늦게 보겠죠. 왜냐면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뒤집어지진 않을 거니까. 그 대신에 우리 아닌 다른 일반 매입하면서 일반 판매하는 업체들은 그냥 닥치면 당장 피해를 보잖아요. 더 싼 쌀이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눈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가 얘기하는 쌀 시장 전면 개방과 농민단체가 말하는 현상 유지 협상. 과연 어떤 결정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길일까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관세화에 관한 압력은 더 강해지게 되고, 또 우리 관세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제 과거에 흔히 했던 얘기 중에 농산물은 경쟁력이 없다. 싼 외국 농산물이 널려 있는데 우리가 굳이 농업에다 투자를 많이 해서 그 비싼 그 생산비를 들여서 생산할 것이 아니라 싼 외국 농산물 들여서 들여와서 먹으면 된다. 이런 논리를 많이 펴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쌀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기반이 무너져서 더 이상 작업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도 그 사람들이 싸게 이를테면 수출을 할 것이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농경사회로 기반을 다지고 성장해온 대한민국. 쌀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WTO 회원국들과 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농가의 피해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관세율이 내려가면 국내 쌀 가격 폭락은 불보듯 뻔한 상황.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가 납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리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집에서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오늘은 김범준 셰프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다이어트를 위해 두부 탕수육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두부 탕수요? 예. 보통 고기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기를 이제 충분히 고기로도 탕수육을 만들 수 있겠지만 네. 두부가 또 영양가도 많고 또 다이어트 음식이지 않습니까? 네. 두부 탕수육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두부 탕수육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레시피 만나보시죠. 자, 재료부터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재료부터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부 한 무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당근, 브로콜리, 그다음에 파프리카 이렇게 색깔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스에는 이제 간장, 설탕, 식초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요. 네. 탕수육 하기 전에 소스 이제 육수를 빼야하기 때문에 야채 육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육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재료를 자르는 모습이었어요. 예, 무하고 양파하고 대파하고 이렇게 넣어서 빼면. 저는 파를 왜 준비하나 했더니 육수였군요. 예. 네. 다시마는 저 하얀 부분을 좀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끓은 다음에 한 10분 정도만 뒀다가 다시 끓여내면 되겠습니다. 아, 저렇게 하얀 부분을 제거를 해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또 육수를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 네, 좀 저것조차도 맛있겠네요. 네.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망에 걸려야. 네, 체에 걸러서 물만 따로 준비하네요. 예, 그렇죠. 물만 따로 준비해가지고 이제 소스 할 때 간장하고 이제 섞는 겁니다. 먼저 지금 설탕을 이게 소스를 먼저. 준비하는 그렇죠. 거죠? 예, 간장 한 큰술. 네. 그다음에 식초 2큰술. 식초 2큰술. 그다음에 육수를 이제 해가지고 간을 좀 맞추면 되겠습니다. 네. 좀 심심하게 드시면 육수를 많이 넣으면 되고요. 예. 그럼 전분가루를 이제 풀어가지고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녹말가루를 이렇게 섞으니까 이제 조금 걸쭉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걸쭉,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예, 여기 넣어서. 예, 맞습니다. 네. 넣어가지고 이제 그 농도는 또 취향에 맞게끔 진하게 하시든가 약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파- 이번에는 또 네, 파프리카를 네. 안에를 제거를 한 후에 이제 그 깍둑석이 썰어가지고 한입 크기로 이제 잘라내면 이거 되겠습니다. 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탕수육 소스 때 야채를 네. 예를 뭐 고기가 아니고 두부지 않습니까? 네. 야채를 많이 좀 넣어줘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그러면 꼭 파프리카가 아니라 뭐 네, 맞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파인애플이나, 걸 넣어도 예, 되죠. 사과나 과일 종류 넣어도 됩니다. 아, 과일을 넣어도 참 맛있겠네요. 네, 네, 이제는 네. 브로콜리도 준비하고요. 네, 브로콜리는 이렇게 손으로 띄는 게 더 좋습니다. 아, 칼로 하지 않고. 예. 그리고 두부는 사방 2cm 정도 해가지고 정사각형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단단한 두부를 써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좀 단단한 두부를 해야. 그리고 네. 또 지금 밑간을 소금간으로 좀 해놓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20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이제 이렇게 스며들어갖고 없어집니다. 소금. 그러면 다 간이 된 것처럼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야채를 데치기 위해서 지금 소금을 약간 푸는 겁니다. 아, 데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색깔 있는 야채 같은 경우는 더 밝게 하고요. 또 간이 배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색깔도 좀 당근 같은 선명하게 거. 하고 네, 그렇죠. 먹기도 좋게 네, 하고. 먼저 당근 먼저 데치고 네. 네, 찬물에 또 담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 브로콜리도 열에 약하기 때문에 네, 살짝만, 살짝만 넣었다가 네. 또 찬물에 담그면 더 파래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부를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두부를 그냥 뭐 예, 전분가루나 네. 이런 거 안 묻히고 그냥 생 바로 두부를, 튀기네요? 예, 가는 두부를 바로 튀겨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더 간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집에서 요리하기도 쉽고 음. 또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또 준비한 기 때문에 사실 전분가루 묻히면 정말 지저분해지거든요. 싱크대도 지저분해지고. 자, 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제 그거 이제 튀겨냈으면 소스에다가 두부하고 각종 채소들을 야채를 다 넣고요. 넣어가지고 한 소금 끓여내면 됩니다. 아까 전분가루 풀었기 때문에 네. 거기다 넣고 한 소금 끓여내서 한 번 더 끓여내고 자, 조심스럽게 빨간 담고 브로콜리 이렇게 저어주면서 섞습니다. 네. 야, 자, 정말 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두부탕수 참 알록달록하네요.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사실 고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한텐 정말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을 만한 요리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은 두부랑 야채를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탕수식으로 또 준비해서 주면 아마 네.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아까 화면이 나가고 있을 때부터요 이 새콤달콤한 향기가 계속 제 코를 간지럽혀가지고 색깔 보세요. 지금 예. 모양만 봐도 새콤달콤이 느껴져요. 정말 참을 네.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긴말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네. 예, 한번 드시죠. 그래요. 네. 제가 먹을 테니까 진행 좀 계속 해주세요. 네. 이 요리를 만들 때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소스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스 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부 튀겨내는 거. 두부 두부 같은 튀기는 경우는 거. 예를 들어 170도 온도에서 튀겨내야 또 이렇게 노릇노릇 잘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또 근데 튀김 먹을 때 이제 화상 주의하시고 네. 되겠습니다. 자, 비율이 중요하고 또 튀겨내는 온도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맛은 어떻습니까? 뭐 얘기가 벌써 끝났나요? 이제 그만 드시고. 네. 네. 아니, 저는 사실 처음에 두부라고 해서 뭐 아무리 두부라고 해도 뭐 고기만 하겠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이게요 담백하면서도 고소하고요. 그 채소하고 소스의 새콤달콤한 소스가 잘 어울리는 게 일품이네요. 네, 예. 참 폭신폭신한 이 질감도 좋고. 정말 아이들한테도 쫄깃쫄깃하고 또 네. 네, 아이들의 눈속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듬뿍 담긴 있는 채소와 또 두부를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번 좀 먹어봐도 네, 될까요? 한번 네, 드시고 제가 싶습니다. 제 앞에 있으니까 이충훈 아나운서는 특히 또 두부를 좋아하잖아요. 전 두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네. 저도 엄청 좋아해요. 저도 이 명절 때 두부 부침만 제가 다 먹거든요. 예, 일단 드셔보시고요. 그 두부탕수 만드는 과정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맞습니다. 이 튀겨내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같은 거 네, 있을까요? 튀김 요리할 때는 또 네. 안전한 도구와 또 안전하게 또 튀겨줘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물기가 있으면 또 네. 더 많이 튀거든요.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튀김 요리를 하면 그리고 더 뭐 안전하니까. 온도나 이런 거 알맞은 온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온도는 다 틀리는데 보통 170도 온도에서 튀겨내면 모든 튀김 요리는 다 되거든요. 그러면 튀김 온도를 확인하지 못할 것 같으면 네. 이 반죽을 이렇게 손으로 묻혀가지고 한 방울 떨었다 보면 밑으로 딱 가른데다 바로 올라오면 바로 올라올 그게 때? 170도 정도 됩니다. 그때 튀겨내야 된다. 맛이 어때요? 제가 그동안 먹었던 탕수육이랑은 정말 달라요. 예, 이 소스 원래 두부는 간장 소스 좀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탕수육 소스 이렇게 좀 먹으니까 바깥은 좀 바삭거리는 면이 있어요. 근데 안은 또 부드러워요. 고기를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충훈 아나운서가 원래도 두부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좋아해요. 특히나 더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남자 두부 정말 좋아합니다. 네. 특히나 그 아이들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이 반찬을 딱 열었을 때 이 두부 탕수 들어있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도시락도 도시락인데요. 왜 집에 손님들 오셨을 때 이렇게 딱 예쁘게 내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느낌 생각이 있죠. 들었어요. 네. 중요한 행사할 때도 이게 한상 차림으로 해갖고 내드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도시락으로도 준비해갖고 학생들한테 사드려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이렇게 또 채소가 또 막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과일로도 또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재료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선생님 셰프님만의 어떤 비법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혹시 안 알려준 비법 있을까요? 안 알려준 비법은 없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 비율대로 이렇게 하면 아마 더 맛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 가정에 계신 분들이 또 다 똑같은 맛을 느끼고 또 똑같은 음식을 드셔야 하기 때문에 네. 뭐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부의 새콤달콤한 변신, 오늘 맛있는 한상에서 두부 탕수 레시피를 알아봤는데요. 저도요, 오늘 보다 보니까 그 튀겨내는 것만 조금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레시피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생방송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맛있는 음식 알려준 셰프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생방송비에서 준비한 전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문학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전북 문학, 시와 그림을 담다전이 전북대 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267호까지 간행된 전북 문학 잡지와 수록시, 표지 그림으로 쓰인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는 오는 8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 국악 연주자로 구성된 아름 앙상블의 공연이 이번 주 토요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공연은 국악과 양악이 만나는 퓨전 음악은 물론 전통 민요를 새로운 감성으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족미술인협회 전북지회의 정기기획전 가부세 통일로가 전북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기획전은 120년 전 동학농민군들의 열망과 현재 대한민국의 희망의 돛을 달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014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 공연이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전북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젊은 명인과 국악 신인들이 펼치는 신명나는 무대와 더불어 관객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공연은 9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도내 연꽃이 만발했습니다. 전주 덕진공원도 그렇고요. 김제 청하면의 하소백년지에도 이 백년이 만개해서 금요일부터 축제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순창 적성면에도 연 농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백년이 장관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이 특별하게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렁이를 이용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식용연을 길러냈다고 하네요. 그리고요, 연잎 도시락, 연잎 쿠키 같은 이런 연 요리도 개발해서 소득을 올릴 계획인데요. 네. 연꽃, 그 자태와 향기, 그리고 맛까지 정말 우리의 오감을 행복하게 해주는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도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